안녕하십니까. 일어나 두 강의 하고 있습니다. 물권 총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물권의 변동과 관련해서 등기 보고 있습니다. 등기는 총 7가지를 정리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중보존 등기,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형. 그 다음에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유만 하고 있을 때 그 지위, 요거까지 이제 했고요. 이제 나머지 2개,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추정력하고 2가지 남았습니다. 자, 등기 청구는 최근에 자주 등장하고 있죠. 최근에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등기 청구권이 뭐냐? 우리 부동산 매수인 생각을 해보시죠. 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를 넘겨달라. 등기 청구 권리자죠. 그리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줘야 될 등기 의무자죠. 자, 이렇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있을 때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를 신청할 때 둘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둘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둘 다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공동 신청을 할 때 양당사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니까 어느 일방이 그걸 협력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하라. 청구할 권리가 생겨야 되겠죠. 그게 등기 청구입니다. 주로 부동산 매수인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개인사자를 써서 사법상 권리 이렇게 부르죠. 두 번째, 이렇게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이렇게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것을 실체법상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등기 청구는 바로 그 실체법상의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됩니다. 이렇게 사법상, 실체법상 권리가 됩니다. 공동신청을 할 때 필요하다. 공동신청. 이게 등기 청구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신청하지 않고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상속등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상속등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등기 청구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등기 신청권이요.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가서 등기 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이게 등기 신청권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 신청권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고요.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절차법상의 권리 이렇게 부르겠죠. 특히 등기 신청권은 등기 청구권과는 달리 공동 신청하든 단독 신청하든 상관없이 등기 신청권이 필요하겠죠. 등기 청구하고 등기 신청권은 다른 개념이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등기 청구는 아까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한다 그랬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권리자가 등기를 이전해 가지 않고 있더라. 그럼 등기 의무자가 빨리 가져가라.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빨리 가져가라. 등기를 빨리 인수해가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걸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 부르는데 등기 인수 청구권도 등기 청구권의 일종입니다. 자, 이런 등기 청구는 중요한 게 성질이에요. 등기 청구는.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물권적인 놈이 있고 하나가 채권적인 놈이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인 놈이 있고요. 물권적인 놈이 있어요. 성질이. 자,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를 구별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구별하느냐? 자, 등기 청구권이 만약에 채권적이라면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즉,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반면에 물권적이라면 원칙적으로 물권과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등기 청구권을 발생케 한 물권, 소유권 같은 거 이런 것과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발생 원인 가지고 구별합니다.
등기청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 매매와 같이, 교환과 같이, 증여와 같이, 계약, 즉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채권적입니다. 예를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대표적이요.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제한물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런 걸 설정하는 계약, 법률행위죠. 그 계약을 통한 설정 등기 청구권, 환매 특약, 계약이죠. 그 환매 특약을 통한 부동산 환매권 등기 청구권, 부동산 임대 계약에 기초하여 621조의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임차권 등기 청구권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죠. 이런 것들이 채권적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이전등기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소유권 가서 볼 건데요. 예를 들어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예요. 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 245조 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해요. 그럼에도 채권적이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등기 청권 중에서 채권적인 놈들을 좀 생각을 해달라. 등기 청권 중에서 채권적인 놈을 골라라. 물권적인 놈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등기 청권의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등기 청권 5개를 쭉 나열을 해놓고 4개는 채권적, 하나는 물권적 이렇게 해놓고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즉 물권적인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채권적 청권과 물권적 청권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뭐였죠? 채권적 청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자, 이제 여기서 예외를 시험 문제 냅니다. 특히 부동산 매수인.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권. 채권적이니까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즉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그 매수인이 부동산을 미리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거나 미등기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 그 사람 또는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가 미등기 전매를 하고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줘. 2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매수인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점유하다가 미등기 전매를 하고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준 경우, 이 2가지. 이 2가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주 잘 나오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물권적인 건 어떤 거냐? 등기와 권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걸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물권행위, 채권행위에서 본 적이 있죠. 계약이 실효가 되면,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가 되죠. 등기는 매수인한테 남아있죠. 자,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복귀가 됐고 등기는 매수인에게 남아있고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하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 명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해라. 또는 내가 소유자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2가지가 물권적 대표적인 게 됩니다. 그 다음 돈을 갚아요. 그럼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돈을 갚은 다음에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등기를 말소해라. 이것도 물권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1번 저당권이 소멸했는데 말소가 안 되고 있으면 등기가 2번 저당권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권적입니다. 법정재산권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 법정재산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권적이죠. 이런 것들이 물권적이다.
그래서 아까 봤던 채권적과 물권적을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채권의 상대방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건 다 각각 관계되는 것에서 했던 것들 또는 해야 될 것들입니다. 5번 하나만 조심합니다. 이건 뭐냐면 A 토지가 있어요. 소유자가 갑인데요. 어떤 놈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전 등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소유권. 누구에게 했냐? 을지문덕 장군. 이렇게. 뭐 이런 등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경우 당연히 이때 소유자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가? 요 등기 명의인인 허무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판례 요 을지문덕 장군이라는 허무인 명의 등기를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상대로 허무인 명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채권의 상대방은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등기 와서 제일 마지막 대단히 중요하죠.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자, 추정이라는 것은 소송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실이 A 사실 소송에서 다퉈지고 있는데 이 A 사실을 갑이 만약에 증명을 해야 돼. 이걸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A라는 사실이 갑과 을 사이의 소송에서 다퉈지고 있는데 만약에 갑이 그 A 사실을 증명해라 라고 갑에게 입증 책임이 부여된 경우 갑이 그거를 입증을 하지 못하면 갑은 패소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입증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증거가 없어. 그럼 갑은 A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죠. 그럼 패소한단 말이에요. 요럴 때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추정을 해주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어떤 사실을 추정을 하면 그 사실은 증명이 된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A 사실을 입증했어야 되는데 그 A 사실이 추정이 되면 그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갑은 입증할 필요가 없게 돼요. 입증을 한 거야 이미.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A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이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생겨요. 그리고 이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하면 추정이 깨지고요. 입증을 못하면 이 사람이 패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추정의 기본 세트이다라고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추정이라는 제도를, 입증 책임이라는 제도를 우리 시험에서 내서는 안 되는데 내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되는 내용은 세팅이 돼 있어야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제도 자체는 원래 A 사실을 갑이 입증했어야 되는데 그게 추정이 되면 반대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니까 추정이라는 제도는 이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해 주는 이런 기능이 있게 됩니다. 우리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이기기가 대단히 어렵죠. 왜? 피해자가 의사의 고의과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료와 관련된 증거는 의사 수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의사의 고의과실을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의료사고의 경우에 의사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될 피해자가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의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가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보고자 의료사고가 일단 나면 의사의 고의과실을 추정해주자 이런 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의 고의과실을 만약에 추정을 해버리면 피해자는 의사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의사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추정은 입증 책임을 전환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의 고의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자.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추정이란 건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럼 등기에는 그런 추정력이 있냐? 있단 말이에요. 등기에. 그래서 어떤 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하면 그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효력이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있어요.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소유자가 을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부 등기 원인에 매매라고 만약에 되어 있더라 그러면 갑과 을이 다투고 있을 때 갑은 판 적 없다. 을 등기는 무효다. 반면 을은 갑으로부터 분명히 샀다. 나는 소유권자다. 이렇게 갑과 을이 다퉈지고 있을 때 이 등기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가 있었다. 라고 추정. 을은 현재 소유자다. 라고 추정.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은 갑과 매매했다는 사실, 자신이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추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 사실, 판 적이 없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갑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증명을 하면 추정이 깨지고 못하면 갑이 패소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합니다. 개념,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와 부합, 일치하는 권리관계, 실체관계란 건 권리의무관계죠. 그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말한다.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번, 모든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것. 당연히 가등기는 권리 변동과는 상관이 없으니 추정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요. 등기부 표제부는 그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기재되어 있죠.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추정력이 인정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이중보존 등기가 있어요. 이 이중보존 등기에 대해서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서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가 무효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추정력 없겠죠. 그죠? 이중보존 등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무효가 된 등기부에 등기된 등기, 무효가 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에는 당연히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다. 그 전에는 두 개의 등기부가 있을 때 어떤 등기부가 유효냐를 판단하기 전에는 어떤 등기부에도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야. 후등기는 무효야. 그럼 이때는 선등기가 추정력이 인정되고 무효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추정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첫째, 물적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적 범위는 등기부 기록, 그 다음에 기록과 관련된 그 상황, 을 가지고 인정해 주는 걸 물적 범위라고 해요. 일단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등기는 등기법에 정해진 절차를 적법하게 따랐다. 이렇게 추정이 되겠죠.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이전 등기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농지 이전 등기라면 매수인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췄을 것이다. 이런 절차적 법을 추정해 줍니다. 두 번째, 기재사항. 아까 말씀드린 등기에 기록된 거 당연히 권리 추정되겠죠.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소유권자로 추정,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저당권자로 추정. 그런데 이 저당권은요, 저당권뿐만 아니라 채권도 있다라고 추정을 해줘요. 채권. 저당권에 의해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확보한 채권의 존재까지도 추정하는데,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채권을 발생케 하는 계약, 예컨대 소비대차 계약이라든가 물품 공급 계약이라든가, 그럼 채권이 생기잖아요.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 돈 빌려준 거니까 채권이 생기고,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했다면 물품 대금 채권 따위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 자, 을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이 을은 채권자다 추정해줘요. 그런데 이 을의 채권이 소비대차 채권이다, 물품대금 채권이다, 이것까지 추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추정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세요. 특히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 채권이 이따까지 추정이 되지, 그 채권을 발생케 하는 기본계약까지 추정해 주진 않습니다. 등기 원인, 당연히 추정해 줘야죠. 매매, 증여, 이렇게. 그 다음에 법률 행위, 계약 및 등기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일단 이 대리인에게 대리권도 있다. 유권 대리다. 이렇게 추정을 해줍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위임장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임장 등기관이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리권도 일단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 주는 거죠. 일단 요 3번까지는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4번은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몰라도 되고 3번까지는 기억을 해달라. 자, 인적 범위는 뭐냐? 누가 누구에게 추정력을 주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아까 A토지 등기부의 소유자가 갑, 소유자가 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 을은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 추정력 주장할 수 있고요.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야, 등기부에 내가 소유자로 돼 있잖아, 내가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을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사실은 을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예컨대 이 을 등기를 믿고 돈을 빌려준 병,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더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병은, 아니 을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을은 당연히 소유자로 추정이 되니까 나는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돈을 빌려준 거죠 라고 제3자도 을이 소유권자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용이라는 건 소송상 주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정 효과는 등기명인 을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현재 등기명인 을은 제3자 병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야, 내가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등기추정력의 인적 범위가 됩니다. 그 다음, 추정된 사실은요,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깨진다 그랬죠. 그 깨지는 경우, 그걸 이제 추정력의 복멸, 이렇게 부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추정된 사실은 소송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증명된 거니까. 따라서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증명을 하면 추정을 깨지게 된다. 그래서 등기 추정력이 깨지려면요, 자, 다시 한번. 소유자가 갑, 소유자 을, 매매. 자, 매매 추정되고 을은 소유자 추정되니까 을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갑이 나는 판 적 없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라는 걸 주장 증명해야 되겠죠. 근데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등기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했다고 하면서 누가? 등기명의인이 얘가 갑이 아니라 얘가, 을이, 나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취득했다 라고 주장을 했다, 을이. 그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진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추정력이 깨지려면 을이 주장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갑이 판 적 없다, 이걸 주장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 아니라 을이 나는 증여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 그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질 리가 없죠. 반면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위조되었다가 증명됐다, 당연히 추정력 깨지겠죠. 또 등기를 신청한 사람을 봤더니 죽은 사람이 신청했더라, 존재하지 않는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받았더라,
이러면 추정력은 깨지게 됩니다. 또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등기임이 명백하더라. 공유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 3분의 2,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분자의 합이 분모를 초과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부실등기임이 명백하구나.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더라,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됐더라, 존재하지 않는 사람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더라, 부실등기임이 명백하더라. 이런 것들이 등기의 추정력 깨지는 경우로 박스 형태의 문제의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조심할 게 두 가지. 하나가 말소등기. 말소등기도 추정력이 있어요. 어떤 추정력? 권리가 소멸했다. 권리가 소멸했으니 말소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소등기는 권리 소멸의 추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불법 말소임이 증명이 돼요. 말소등기는 권리 소멸이 추정이 되는데 반대 사실, 불법 말소가 증명됐으니까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진단 말이죠. 무슨 뜻이죠?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회복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하나 보존등기. 보존등기는요,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최초로 소유권 등기하는 게 보존등기죠. 즉 부동산을 원시 취득한 자가 땅을 매립하거나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땅이나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가 등기부를 개설해서 최초로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하는 것을 보존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존등기가 있으면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 원시 취득자다, 이런 추정이 있는 거예요.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구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보존등기는 권리 변동이 추정되지 않아요. 보존등기는 누군가부터 권리, 예컨대 승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고 이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이 보존돼 있다는 것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등기 명의인이 을인데 원시 취득자가 갑임이 밝혀졌다. 즉 건물 보존등기 명의인이 을인데 신축한 사람이 갑임이 밝혀졌다. 그럼 당연히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져야 되겠죠. 판례 1번. 건물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추정력 깨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좀 웃긴 사건인데 현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전 소유자는 판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A 건물에 대해서 을의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전 소유자로 주장하는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갑은 판 적 없다, 을은 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을이 원시 취득자가 아닌 것만은 분명해졌으니까 이때도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추정력의 효과. 일단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죠. 또 등기 내용, 예를 들어서 A 토지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되어 있더라. 이거를 을이 믿고 거래하더라. 자, 믿는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갑이 잘생겨서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을은 등기부 확인해 봤을 것이고 갑의 신분증 확인해 봤을 것이고 등기부에 기록된 인적사항과 갑의 신분증에 기록된 인적사항을 대조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했겠죠. 확인했으니까 아하, 이 A 토지는 소유자 갑 맞구나 라고 신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등기 내용을 신뢰했다는 것은 조사를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야. 조사를 다 했다 이런 무슨 뜻이에요? 이 등기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 그런데 그걸 조사를 다 해서 믿어. 그 말은 이 등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의무과실. 그죠? 그래서 등기부상 명의인 갑을 소유자라고
생겼다, 잘생겨서 믿은 게 아니다, 조사를 다 해서 믿은 거다, 과실이 없는 점유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등기 내용을 그 등기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설령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과실이 있는 거예요. 조사하지 않았다 자체가 뭐예요? 과실이 있다잖아요. 선이지만 과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등기부를 확인해 보죠. 그러면 이 등기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 등기에 하자가 있다는 건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록된 것, 기록 내용,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등기부를 열람해 봤을 테니까 알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등기 충족의 부수적 효과까지도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련된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7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등기에 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산 물권 변동이 나왔는데 이건 다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만 조문 기억합니다. 동산 선입취득이라고. 노트북을 팔아먹은 놈이 도둑놈이에요. 이거를 돈 주고 을이 샀어요. 사가지고 노트북을 넘겨받았어요. 점유. 자, 이때 을은 도둑놈으로 노트북을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 노트북을 넘겨받을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요리로 가야 돼. 평온하고 공연하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임의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둑놈으로부터 물건을 산 사람이, 그 도품을 산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249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노트북을 도둑놈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점유할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점유권 가서 점유의 태양에서 다시 한번 써먹을 테니까 이런 게 동산선의 취득이구나. 주문을 간단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상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몰일권주의 예외에서 봤던 것들 있죠. 수목,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함으로써 변동시킬 수 있겠죠.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권의 소멸 마지막이죠. 물권법 종록 마지막. 물권의 소멸에서는 물권의 소멸 원인을 몇 가지 좀 기억하세요. 목적물 멸시라면 당연히 소멸하죠. 두 번째,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죠. 주로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럼 물권은 두 개.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는 권리의 포기라고 물권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의 소멸 사유죠. 다만 물권에 와서 물권의 포기는 등기, 특히 부동산 물권 포기, 등기와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물권을 포기했다. 법률행위입니다. 말소 등기해야만 됩니다.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공용징수는 됐고요.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혼동이라고. 혼동에 한 물권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미 191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원칙을 하나 생각해 볼게요. 갑소유 땅이 있어요. 여기에 저당권자 을이 있습니다. 또는 지상권자 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또는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땅의 저당권, 자기 땅의 지상권을 갖고 있는 꼴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굳이 이 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이게 혼동 중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191조 혼동입니다. 보세요. 동일한 물건
갑소유 A토지에 대해서 소유권과 다른 물권, 지상권이라든가 저당권, 요게 동일인 을에게 귀속이 되었을 때 그 다른 물권, 지상권이라든가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191조 1항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러나 그 물권이 이게 뭐예요?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다른 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을이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이 지상권에다가 채권자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즉 을의 지상권이 병저당권의 목적이다.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지상권을 소멸시켜버리면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제3자 이익을 해야게 된다. 따라서 이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의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요게 요거죠. 191조 1항 단서. 예외가 하나 더 있고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외 꼭 기억하세요.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191조 1항 단서입니다. 2항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3항 봅니다. 점유권에는 혼동을 적용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즉 점유권은 소유권과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광업권. 광산의 광업권을 갖고 있던 자가 그 광산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광업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합니다. 점유권, 광업권.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음에 구체적 예.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저당권, 지상권은 소멸한다. 근데 예외 제3자 이익보호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중에 A 제3자 이익보호를 위한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갑이 을소유 땅에 갑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일 때 갑이 설령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다만 요 밑에 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건 제3자 권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요. 이게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담보목적 소유권 등기인데 담보목적 소유권 등기를 양도담보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소유 땅의 지상권 및 양도담보권을 갖고 있고 이건 소유권 등기는 되어 있지만 소유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예외 본인의 이익보호. 이거는 대법원이 예외하는 건데 을소유 땅에 갑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근데 갑이 소유권 취득했을 때 갑의 저당권이 소멸하면 병의 저당권이 1번으로 순위 승진하는 어부지리를 얻게 됩니다. 어부지리를 민법에서는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병이 부당이득을 얻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 저당권을 소멸하면 안 되죠. 즉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한다면 소멸하지 않는다. 세 번째 줄까지 기억합니다. 다만 이유는 보지 마시고 여기까지 딱. 자, 191조 1항 원칙과 예의로 나서 지금 예를 들어드린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한물권 191조 2항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물권과 채권의 혼동에 대해서는 임차권과 소유권의 혼동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물건에 임차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임차권도 소멸하겠죠.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임차권이 대항력을 먼저 갖춘 상태에서 그 목적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니까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2개, 점유권, 광업권 기억하시고 마지막 혼동의 효과.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입니다. 무슨 뜻이죠?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다. 그런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 191조 법률 규정이 안 소멸이니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어찌어찌 소유권이 가백에 복귀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을의 저당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을의 소유권 취득, 요게 원인무효. 을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무효. 을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무효라는 것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소멸했던 권리는 부활한다. 예외가 되겠죠. 결론. 혼동 이전으로 복귀하더라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단 혼동의 원인이 무효라면 부활합니다. 이런 식으로 혼동의 효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권법 총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물권법 총론은 선언 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동산 물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나오니까 제가 기본서에서 체크해드렸던 내용들,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그 결론을 꼭 좀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해서 반복해서 시험장 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엔 점유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